들릴 거예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모건대학교 영문과의 최경애라고 합니다. 오늘 충남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충남대 학생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네, 방학 중인데도 이렇게 특강에 참석해 주시고 너무 열심인 것 같아서 아주 감동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어휘 발음의 역사적 변화 중에서도 이제 영어 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역사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아유,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영어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근대 영어, 그다음에 현대 영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시점은 이제 고대 영어는 약 한 500년경서부터 1000년경까지 그 노르만 정복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또 나누죠. 그 후로는 이제 중세 영어로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한 50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세 영어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현대 영어로 넘어오게 되죠. 그 영어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아마 백 교수님 수업에서도 이제 어휘의 어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 테마를 이 주제를 이제 골랐던 건데 그 역사를 보면은 영어는 굉장한 그 외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 그 브리튼 섬에서 그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브리튼 섬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언어는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켈트족의 언어였죠. 예. 그러나 그 켈트족은 후에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 언어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브리튼 섬에서의 언어는 주로 이제 그 앵글족, 섹슨족, 주츠족 이 세 주된 그 종족이 사용했었던 그 언어가 바로 영어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영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조어라는 것은 조상 언어를 조어라고 그러죠. 조상 언어를 우리는 보통 게르만 조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어의 기원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게르만 조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그간에 그 약 한 1500 내지 2000년 가까운 그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뭐 단어의 의미 변화도 일어나고 또 통사적 변화도 일어나고 또 형태적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죠? 영어로 하면 semantic 또는 syntactic 또는 morphological 또 나가서는 음운적 변화, phonological change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 다다르게 된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역시 프랑스, 또 라틴어라든가 또 기타는 뭐 스페인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네덜란드어라든가 뭐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어의 영향도 많고요. 수많은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영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영어 서수의 어원과 그 변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어 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수라 함은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얘기할 때 하나, 둘, 셋, 넷도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중학교 문법에서 처음에 나오지만은 숫자를 기수와 서수로 나누죠. 그래서 제가 우선 여기다가 기수 뭐 다 아시겠지만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걸 기수라고 그러고 또 서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뭐 fourth, sixth, 11th, 18th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서수죠. 말하자면 끝에다 th를 붙여서 몇 번째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 서수, 규칙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는 끝에다 th를 붙이면 되죠. 뭐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문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수 중에 불규칙적인 것이 있어요. First, second, third, fifth, twelfth 이런 것들은 우리가 first는 one에다가 th를 붙여서 once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죠. second도 tooth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second. 마찬가지로 third, fifth, twelfth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적인 서수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원이 어떻게 된 것일까라는 것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영어에서 서수사의 전미사는 오사였습니다. 오사. 고대 영어는 현대 영어와는 달리 거의 스펠링과 발음이 일치했죠. 왜냐하면 그 게르만조가 조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어는 거의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독일어 사전을 찾아서 발음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스펠링대로 읽으면 거의 맞아요. 뭐 일부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규칙을 외워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어의 스펠링과 발음은 거의 한 90% 이상은 일치하죠. 예. 그래서 고대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어와 비슷하게 스펠링 그대로 읽으면은 고대 영어 발음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 서수사를 만들 때 붙이는 전미사가 오사였어요. 오사. 그래서 오는 이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를 빼고 싸를 붙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스펠링이 좀 이상하죠? P 같기도 하고 P에 무슨 위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조금 달려 있죠? 이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대 영어에서 쓰였던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지금의 TH를 나타냅니다. TH로 나타냈는데 TH로 나타내게 됐는데 이 발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쓰여요. 그러니까 인터덴탈 프리커티브죠, 그죠? 인터덴탈 프리커티브라고 하면 이와 이 사이에 혀를 내밀어서 발음하는 거죠. 뭐 요즘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F 뒤에서는 고대 영어의 발음 규칙 중에서 F 뒤에서는 트로 발음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F 뒤에서 TH, 이 스라는 발음이 트로 발음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 서수사의 전미수는 오싸 또는 싸였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불규칙 서수가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fifth하고 twelfth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앞에 first, second, third는 차치하고 먼저 five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five라는 것이 현대 영어에서는 five죠, 그죠? 이것이 과연 고대 영어에서도 five였을까? 고대 영어에서는 fifth였어요. 사실은 five가 아니라 fifth. 그렇다면 고대 영어에서 아까 서수를 만들 때 뭘 붙였냐 하면은 따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ifth에다가
fifth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five가 fiveth가 아니라 fifth인 것이 오히려 사실은 고대 영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고대 영어에서는 five가 fifth였으므로 fifth 플러스 th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fifth에다가 굴절음이 고대 영어는 지금의 독일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굴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 영어에서는 굴절이라는 게 고작해서 뭐가 있을까요? 동사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든가 뭐 형용사에 est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굴절인데 고대 영어에서는 모든 품사들이 다 굴절을 했죠. 그것도 주격, 소유격, 역격, 대격, 뭐 도구격, 뭐 수없이 많은 어미가 존재했었죠. 아마 뭐 다 아실 테지만. 그래서 굴절어미 2가 첨가돼서 fifth가 됐어요. fifth. 뭐 굴절어미는 그 수많은 굴절어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었겠죠. 애가. 그래서 fifth가 되었는데 이때 자 보세요. F가 두 개가 있는데 fifth라는 그 스펠링을 보시면 두 번째 F는 앞에 모음이 있고 뒤에 또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은 유성음이잖아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성음인 모음과 또 유성음인 모음 사이에 F가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V로 발음을 V라는 F는 어떤 소리? 레이비오 덴탈 프리카티브, 보이스레스죠. 근데 이 V라는 발음은 레이비오 덴탈 프리카티브인데 보이스트예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F 발음이 V 발음으로 유성음화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베가 되겠죠, 발음이. 아까 피페라고 했지만 이거의 실제 발음은 나중에 유성음화를 겪으면서 피베가 됐을 겁니다. 피베. 근데 지금은 피베가 아니라 five죠. 이거는 중세 영어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커다란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발음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he great vowel shift, 모음 대변이라는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굴절 어미가 단일화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굴절 어미가 그렇게 복잡하던 것이 수평화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수평화 현상이다, 레벨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록 스펠링에는 남아있지만 발음을 안 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변화, 레벨링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 대변이에 의해서 이라는 말, 피페라는 이 단어의 첫째 모음, 이라는 모음이 I라는 모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음 N은 발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탈락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스펠링에는 비록 남아있어도 발음은 안 하게 됐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five라는 그런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five의 서수가 fifth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대 영어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fifth라는 서수는 불규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규칙 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알면 fifth가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적인 서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변화를 모르면 이것이 왜 five의 서수가 fifth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영어사 특히 이런 음운 변화를 공부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fifth라는 서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레벨링이 있었고요. 또 great vowel shift가 있었고요. 또 지금 voicing, 이 유성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유성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고대 영어에서는 이게 V라는 스펠링도 없었고요. 오늘날에 TH라는 스펠링도 없었어요. 단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으면 F라고 쓰여져 있어도 그거를 V라고 읽었었다는 거죠. TH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요 P처럼 생긴 요 스펠링, 요 철자도 이것이 그냥 있으면 TH로 발음되는데, 그러니까 무성음으로 발음되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면은 또 유성음화 되고 그렇게 발음해야 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는 여기 보시면 2번에 유성음 사이에 끼어있는 자음이 유성음화하는 규칙들이 꽤 적용이 많이 됐었는데, 고대 영어에서는 무성 마찰음, 프나, 스나, 스나, 그죠? 요건 미스네요. 이게 이제 유성음화된 소리죠, 그죠? 요건 지워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워질 거예요. 잘라내. 안 되네. 나중에 제가 지울게요. 이거 죄송해요. 타이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성음 사이에 끼어 있으면 유성음화되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north나 south 이런 것들이 끝자리에 있을 땐 th가 무성음으로 발음되지만 이것이 형용사 어미가 붙어서 ERN이 붙었죠. 그래서 northern, southern, 오늘날에도 northern, southern 이렇게 발음되죠. 그죠? 그래서 north 할 때는 voiceless지만 northern, southern 할 때는 voiced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모음과 모음 사이에 th가 껴있기 때문에 유성음이 된 그런 현상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house라는, 현대어에서 hou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원래는 whose였어요. whose. 여기 우에다가 이렇게 선이 딱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는 장모음 표시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whose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명사죠. 명사, 집. 그런데 이거를 동사로 만들면 고대 영어에서는 IAN을 붙여서 whosian 이렇게 했어요. whosian. 그러면 to house의 뜻이 되죠.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S가, 스펠링 S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스라는 발음에서 z라는 발음으로 변화하게 되죠. 바로 유성음화죠. 그래서 whosian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서 어미가 탈락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벨링 현상이죠. 그죠? 그 많은 복잡한 둘절 어미들이 대부분 없어져 버리거나 이제 하나로 통일되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안이라는 어미가 탈락하고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로 남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이 있었던 때처럼 끝에 스가 아직도 z라고 발음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파이널 포지션이기 때문에 유성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스가 z로 보이싱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변천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울프 같은 것도 고대 영어에서 울프였는데, 이게 복수형 어미, 아스가 여기 조금 안 보이는데요. 하여튼 아스가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복수, 주격, 백격형하고 똑같은 어미였어요. 주격이라는 건 뭐뭐가, 뭐뭐는 이런 어미이고, 백격이라는 것은 뭐뭇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적어죠. 그죠? 을이 붙는 거. 그런 어미를 아스를 취했는데,
울프에다가 아스를 붙여서 울파스가 됐었어요. 근데 이 F가 여기 들어가 있는 F가 아스가 붙음으로 인해서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껴있게 돼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V가 된 것이죠. 물론 이 V라는 그 스펠링은 나중에 도입이 돼요. 고대 영어에서는 요 F를 그냥 이런 포지션이 되면 V라고 읽었기 때문에 굳이 V라는 스펠링을 도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V라는 그 철자를 로마자에서 따왔지만 어쨌든 울브스라는 지금의 복수형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유성음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적, 요 끝에 셋째 줄 한번 볼까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F로 끝나는 몇몇 명사의 복수형이 ws가 되는 거, 뭐 leaves도 있고 ulves도 있고 그죠? wives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불규칙으로 외우라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 사실 그래서 불규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영어의 발음 규칙에 비춰보면 이것은 규칙 변화였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 그 사소한 것도 좀 의문스러웠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fifth에 대한 왜 서수가 fifth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third,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fifth를 하면서 얘기는 안 했지만 12th의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것도 12 원래 f인데 wth가 된 것은 그 유성음화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hird 볼까요? third는 어떤 음운 변화를 겪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3가 원래 기수인데 기수사 3에 대한 서수사가 왜 third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사실 고대 영어에서 기수사 3은 threo였어요. 자, 또 나왔죠? PAO, 저기 아까 TH를 표시하는 그 스펠링. 그다음에 에에 짝대기가 있는 것은 이건 길게 발음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발음할 때 threo 이렇게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서수사는 이게 좀 가려가지고 보여요. 보이나요? 저희는 보여요. 네. 예. 네. 자, three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의문이 가실 수도 있어요. 아까 싸라고 했는데 왜 DDA가 됐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거는 싸가 역사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일으켜서 DDA로 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변화는 뭐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음점도 비슷하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DDA라고 해서 자음이 겹쳤는데 지금 현대어에서는 장자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뭐 letter나 뭐 여러 가지 뭐 put에 ing 붙으면 teach ing가 돼서 putting이 되고 그래서 겹자음이 많지만 summer 같은 것도 그렇죠. mm이 들어가고 겹자음을 우리는 절대로 겹자음으로 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의 현대 영어에서는 자음이 두 개 겹쳐도 하나의 자음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이죠. 그러나 고대 영어에서는 이게 두 개의 자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three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three다가 아니라 three다 이렇게 길게 자음을 길게 읽어야 됐었던 것이 바로 three에 대한 서수사입니다. 그래서 서수사를 나타내는 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사가 다가 아니라 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로 변형된 점에 있어서 다른 수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요거는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미세한 자음 변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three다가 왜 third가 됐을까? 다를
별 변화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이제 문제는 3인데 3가 왜 third가 됐을까? Thir이 됐을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 의미 전환이라는 거예요. 의미 전환. 의미 전환 메타테시스라고 하죠. 어떤 A라는 소리와 B라는 소리가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에요. 여기도 설명이 돼 있는데 인접한 두 소리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발화 현상인데 이게 특히 발화 실수에서 많이 나타나죠. 발화 실수.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스푸너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피치 에러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한 심리적 실체, psychological reality를 연구할 때 이 발화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발화 실수는 뭐 항상 잘 일어나죠. 어떤 언어에서든지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종종 발화 실수를 합니다. 저는 가장 흔하게 제가 이제 음성음운을 하다 보니까 발음에 굉장히 예민해서 뉴스 같은 거를 청취할 때 아나운서들이 실수하는 걸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것이 직접이에요. directly, 직접 뭘 받았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 직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이를 제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발화 실수를 했는데, 예, 직접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언젠가 설악산에 놀러 가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로 제 앞에 사람이 했던 대사예요. 아이, 우리 힘드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힘드니까 케이블 타고 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리셨어요? 저는 그게 금방 들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하는 거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발화 실수고 요새는 일부러 재미로 그렇게 뭐 개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일부러 코믹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발화 실수라고 스피치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언어 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떤 발음을 앞으로 할 발음을 너무나도 열심히 요 다음에 요 발음이 나오지 하는 거를 너무나도 열심히 생각하느라고 앞에 나올 발음을 예상을 해서 발화 실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ease of articulation이죠.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발화 실수가 일어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3가 third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R하고 I가 자리를 바꾼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즉 고대 영어 three다의 R과 I가 발음의 편의상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third다로 변화한 거죠. third다. 그럼 뭐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레벨링 현상. 어미의 소실로 인해서 다가 없어지고 third가 됐다고. 여기서 DA만 빼면은 third가 이미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third가 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발음의 편의상은 왜 이게 발음의 편의상이냐? 자, 스리다는요. 앞에 자음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두 자음이 2개가 있다는 것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절 구조는 CV 스트럭처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preferred syllable structure, 선호 음절 구조라고 해서 대부분의 언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절 구조는 CV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오고 모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자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음이 나오면 또 모음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발음을 사람들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스라는 자음과 R이라는 두 개의 자음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음을 자리를 바꾸면 R과 I를 바꾸면 CVC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음이 전환, 메타세시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마찬가지로 third뿐만 아니라 13이라든가 30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타세시스 현상이 일어나서 three다가 아니라 third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메타세시스 현상이 일어난 단어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예를 제가 여기다 좀 적어봤어요. 고대영어에서는 breath였는데 현대영어에서는 bird가 됐다든가 또 풀, grass가 원래 고대영어에서는 gas 이렇게 고대영어에서는 요 디그래프가 스펠링 요새는 발음해서만 사용되지만 고대영어에서는 실제로 요게 그 스펠링에도 사용됐었죠. 그죠? 발음은 M입니다. 그래서 gas 이렇게 발음됐던 것이 grass가 되고요. horse가 horse가 되고 이거 이거죠? 이건데 through가 된다든가 wax 하던 것이 wasp가 된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타세시스 의미 전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 3에 대한 서수가 third가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first하고 second를 보죠. 마지막입니다. 예. first하고 second는 사실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one에 대한 서수가 first고 one에 대한 서수가 first고 two에 대한 서수가 second예요. 그럼 형태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보충법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보충법이라는 것은 suppletion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영어에서 그 굴절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전혀 어원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그 굴절 형태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는 good가 아니라 과거형이 went가 된다든가 good이 gooder가 아니라 better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자, 이거는 go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go가 went가 된 것은 이 went는 어디 다른 데에서 우리가 따온 거죠. 차용을 했다든가 뭐 라틴어나 뭐 어디서 차용을 했다든가 그 기원을 달리 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go라는 어간, 원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어딘가에서 갖고 왔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는 suppletion이라고 불러요. 보충법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first하고 second도 이 보충법에 의해서 서술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second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13세기 말에 라틴어로부터 사실은 차용된 거다 이거죠. 라틴어에 secund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2의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 secundus에서 유래한 건데 이 secundus에서 지금의 second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은 고대 영어에서 second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오세르라는 어휘를 사용했었어요. 오세르. 근데 이 오세르는 지금의 other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을 때 every other day라고 하죠. 이때 other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오는 그럼 오세르의 오는 뭐냐? 이거는 어원의 1, 2, 3 할 때 원의 그 오예요. on이 우리가 원 할 때 스펠링이 on인데 그 첫 번째 스펠링 o가 어간이에요. 그 오를 따온 거고
그 다음에 THER 이거는 비교급 어미거든요. 비교급 왜 우리는 ER 요새 붙이잖아요. 비교급 어미가 셀이에요. 고대 영어에서. 그래서 O에다가 셀을 붙인 게 other인 거죠. 근데 사실 이 other도 to하고 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other 자체도 사실은 보충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other의 어원은 O 플러스 THER 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ne 할 때 그 O, 어간 O에다가 비교급 어미 때를 붙여서 두 번째라는 의미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의미 변화가 일어나서 현재에는 other, 주로 다른 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second는 완전 suppletion으로서 그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라틴어의 secundus에서 온 거다. 그리고 이것은 suppletion, one과는 전혀, 그러니까 two하고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irs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irst도 마찬가지로 second와 마찬가지로 one하고 전혀 무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irst하고 second는 suppletion에 의해서 생성된 어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미 first에 st, 끝에 st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st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형용사의 최상급이 떠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예요. 사실은 st가. 그러면 앞에 feel은 뭐냐? feel는 게르만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만조라고 했죠. 그래서 feel 부분은 게르만조에서 fu르였어요. fu르는 어디에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가 이로 변형, 모음이 우였던 것이 이로 변형이 됐죠. 자, 이건 무슨 현상인가요? 우는 하이백 바울이고, 그죠? 후설 고모음이고, 이는 전설 고모음이에요. 그죠? 네. 하이 프런트 바울이죠. 그죠? 그래서 백이 프런트로 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보통 우물라우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대 영어에서도 그 흔적이 많이 보이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teeth, tooth, 그죠? 단수는 tooth, 근데 복수형이 되면 teeth, goose, geese,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우물라우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full였던 것이 우물라우트 현상에 의해서 feel가 됐다는 거예요. feel라는 건 뭐예요? first의 앞부분 feel요, 그죠? 네. 여기 제가 놓쳤는데 full라는 게 앞에라는 뜻인데 이게 현대 영어에 남아있는 흔적이 어디 있냐? before에 for, far, fair, for, forth, 그죠? 또 이 from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full에서 full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에라는 뜻이니까 앞에. 자,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가서요. first의 이 E라는 모음은 우물라우트라는 음변화를 겪어서 지금의 feel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는 제일 앞이라는 뜻, earliest의 뜻이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대 영어에서는 이 외에도 early, before의 의미를 나타내는 별도의 어휘 air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air. 지금 우리가 air라는 단어를 고풍스러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 air라는 단어를 가끔 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air가 발전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서 early라는 단어도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early라든가 air라는 단어가
이 에를 조상으로 하는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자, first하고 second는 완전 서플레이션으로 그 어원이 전혀 다른 단어에서 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third는 메타세시스 현상에 의해서 third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fifth하고 twelfth는 voicing이라는 음운 현상에 의해서 fifth하고 five가 fifth가 됐고 12가 12th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원을 따지고 보면 또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쭉 그 변화 현상을 살펴보니 지금의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